지 주머니 안쪽에서 사직서를 꺼내거든요. 그리고 그 사직서를 지 자리에 이제 던져놓고 갑자기 또 지 코끼리를 흔들어서 사직서 봉투에 그 봉쌀을 시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유튜브 첫 영상 촬영이고요. 머니그라피 허간민에서 언급된 고로시아 이치 작가의 두 번째 작품이고요. 정신과 교수도 교보제로 참고할 만큼 그 인간 심리나 내면에 대해서 아주 깊게 다룬 상당히 인상 깊은 만화였습니다. 일단 이 만화의 한 남자가 엄마 뱃속에 태아의 형태로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화가 시작되고요. 이 남자의 이름은 나코시 스스무. 공원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리긴 하지만 독서도 하고 본인 자가의 차를 소유한 일반적인 노숙자와는 다른 느낌을 풍깁니다. 그리고 이 스스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본인의 차를 어루어 만지면서 냄새와 진동으로 이제 자동차의 결함을 스스로 고치는 이제 메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무는 인간이 기계보다 더 기계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의적인 좀 인간으로 묘사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특별한 점은 없고 그냥 실패한 직장인 느낌, 정리해고 당한 느낌, 그럼 그거 외에는 그냥 멀쩡한 사내로 보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스스무가 차로 돌아가고요. 본인 차가 있네요. 노숙자인데. 그 뒤에 이제 노숙자 노인네들이 표독한 표정으로 뒷담을 깝니다. 스스무가 자리를 뜨자마자 뒷담을 까고요. 저 새끼 허언증이 있다고 믿지 말라고. 저 새끼는 그냥 우리 노숙자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을 뿐이지 진정한 그 길거리 노숙자가 아니다. 약간 자기들만의 그런 프라이드가 좀 있나 봐요. 그 뒤에 이제 스스무라는 인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보면 본인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노숙자들이 기거하는 공원과 맞은편에 또 거대한 호텔들이 질비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스스무가 차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스스무의 심적 모습을, 심리적 상태를 그렇게 묘사한 거죠. 노숙자이기도 인정하기 싫고 자기가 그러니까 결국엔 스스로의 몰락을 인정하지 못한 인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스무는 노숙자인데도 밤 드라이브도 다녀요. 그 밤 드라이브를 끝낸 후에 이제 차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코알라를 닮은 것 같은 노란머리 반사글한 젊은 사내가 차에 노크를 하고 스스무에게 용건이 있는 듯 말을 겁니다. 이 노란색 코알라 사내의 용건을 정리를 하자면 70만 엔을 줄 테니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이죠. 머리 두개골에 3mm 구멍을 뚫고 하이퍼네이션이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하자고 해요. 자, 이 실험의 목적이 뭐냐? 이하 이제 그 노란색 코알라를 그냥 노랭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랭이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두개골은 태어난 이후로 평생 두개골에 쌓여져서 바깥 공기와 접촉이 불가능한데 이 구멍을 한번 탁 뚫어주면 말 그대로 이제 식스센스라고 하죠. 육감, 초능력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대요. 나는 진짜 700만 원 주면 그 자리에서 머리에 볼링공 손잡이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스무는 자존심이 있는지 단칼에 개소리하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겼으니 바로 이 스스무의 차가 견인이 됩니다. 유일한 보금자리죠. 근데 달팽이 집 마냥 뺏겨버렸습니다. 그럼 찾아야겠죠?
하지만 찾아오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무는 결국 노랭이에게 본인이 다시 찾아갑니다. 이제 노랭이와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수술에 대한 가격을 흥정을 합니다. 계약금 70, 그 수술 후에 30, 수술이 끝나고 40, 우리 돈으로 거진 뭐 1,500만 원 정도죠. 이제 스스무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뭐 하는 새끼길래 이딴 걸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노랭이는 알고 보니까 이제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였고, 그리고 대형 병원의 원장 아들입니다.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심심해 죽겠나 봐요.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썩은 무도 단칼에 베라고 바로 그냥 다음날 수술을 해버립니다. 이제 막 노랭이가 수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흐느느느느 막 마취하고 수술합니다. 이제 수술이 끝난 뒤에 뭐 딱히 부작용도 없는 것 같고 스스무는 굉장히 편안한 상태예요. 그치만 뭐 식스센스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뭐 다행인 걸 수도 있죠. 스스무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을 마치고 우연히 연구실에서 뭐 다른 케이스의 그 구멍 뚫는 수술인 트리퍼네이션 환자들의 수술 후 경과 사진들이 막 벽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상당히 그 표정들이 기괴하고 불쾌합니다. 그 노랭이가 설명을 해주죠. 뭐 수술 끝나고 23일 후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뭐 입원한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근데 그걸 왜 수술이 끝나고 말해주죠? 물론 뭐 문제가 없는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다음 수술이 성공해서 이제 뭐 식스세스가 죄송합니다. 그다음 수술이 성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식스센스가 발현이 됐는지. 그래서 노랭이와 이제 뭐 귀신 터널 같은 데를 가요. 거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곤지암 같은 곳 그런 심령 현상 같은 게 보이는지 가보는데 뭐 변화가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또 혹시나 해서 스스무가 한쪽 눈을 가리고 거리의 행인들을 관찰해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멀쩡한 형태의 인간들도 보이기도 하는데 가끔씩 그 기괴한 형상의 인간이 아니고 약간 괴물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예를 들어 뭐 뚱뚱한 인간인데 뭐 눈을 가리고 보면 약간 그 납작한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몸통이 각각 분리되어서 무슨 바퀴 마냥 이제 회전하고 있는 여자들도 있어요. 그냥 대환장 파티거든요. 이제 뭐 저는 이걸 보고 인간의 욕구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나 싶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뚱뚱한 인간은 날씬해지고 싶으니까 뭐 납작하게 보이는 거고 뭐 회전하는 여자는 뭐 본인의 몸에 이제 만족하지 못해서 뭐 몸에 갈아 끼우고 싶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튼 각설하고 이제 정신 팔려서 괴물들을 이제 구경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무가. 근데 웬 막 거대한 그 갑옷을 입은 로봇이랑 이제 어깨빵을 치게 되거든요. 뭐 가리고 있다니 이제 눈을 치우고 누군지 확인을 해보는데 그 살벌한 다라이 예? 와꾸가 살벌합니다. 뭐 옆집 2살배기 애도 저 사람 야쿠자다 이런 걸 단번에 알아볼 만한 그런 사나이가 서 있습니다. 스스모는 바로 그 멱살에 잡히고요. 죽이네 살리네 막 하고 있는데 농담이 아닌 게 갑자기 품에서 사시미를 꺼내요. 그 사람이 그 야쿠자가 그 유비치메를 시전하려고 합니다. 유비치메가 그겁니다. 그 야쿠자들이 새끼손가락 자르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 위대한 깡패, 위대한 행님이 말하시길 내가 소시적에 27개의 손가락을 베었다. 이제 너까지 78개다. 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그 와중에 이 스스모도 깡이 만만치가 않아요. 눈을 가리고
그 와중에 또 눈을 가리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행님을. 스스무 그 왼쪽 눈에는 위대한이 자기 손가락을 자르려는 형상으로 보여요. 실제로는 위대한은 지금 스스무를 찌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스스무의 손가락을 자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스스무는 한쪽 눈을 가리고 보니까 이 야쿠자 형님이 자기 손가락을 자르려는 형상으로 보이거든요. 방금 자기 손가락을 자르려고 한 사람인데 이 스스무찡은 또 마음이 좀 따뜻한가 봐요. 막 말려요. 그 야쿠자 형님을. 알고 보면 자기를 자르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또 로봇 대가리에서 빼꼼하고 그 울먹이는 꼬맹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빼꼼하고 다시 숨어요. 저 폭력적인 이제 위대한 행님 안에는 작은 소년이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럼 막 갑자기 그 소년이 막 엉엉 웁니다. 아, 소년이 아니죠. 그 야쿠자님이 엉엉 웁니다, 갑자기. 여기서 생각한 게 이제 스스무는 인간 내면에 이제 숨겨진 모습들을 왼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둘은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되고요. 다음날 이제 노랭군한테 본인이 겪었던 일을 막 말해줍니다. 노랭이는 아주 신나가지고 지수술이 성공한 거니까 네 눈에는 이제 특별한 힘이 생겼구나. 한번 주변도 막 눈 가리고 한번 봐봐봐. 하면서 이제 막 신나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수모가 막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는데 또 막 이상한 기괴한 형상들이 보여요. 막 타조의 몸에 얼굴만 사람인 인간도 있고 지 머리를 잡고 막 공회전 시키고 있는 인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랭이는 막 자기는 안 보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이제 못 참고 자기 모습도 봐달라고 해요. 아주 똘망똘망한 눈동자로 물어봅니다. 근데 스스무 눈에는 이제 노랭곤이 그냥 투명하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 멀쩡해 임마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척을 해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죠. 근데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노랭군은 뭐 그럴 리 없다는 표정이 짓긴 하지만 뭐 자기 눈엔 안 보이니까 믿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스스로 뭐 머리에 구멍을 뚫든가. 근데 스스무는 이제 본인이 본 것들이 단순한 이제 망상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건지 저번에 이제 마주친 그 위대한 행님을 찾으러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마침 그때 이제 위대한 그 행님의 시다바리들과 마주치게 되고요. 시다바리들이 이제 말하길 그 행님이 니 찾는다. 따라온나 이게 쉐이야 이러면서 질질 끌려갑니다. 둘은 운명처럼 마주하게 되고 서로를 이제 왜 그리 애타게 찾았는지 막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스스무가 말합니다. 당신 안에서 소년을 봤습니다. 그러자 대한행님 또 급발진해가지고 마 돌았나 내가 자른 손가락만 77개다. 깝죽거리지 마라. 닌 안되겠다. 손가락 내놔라. 이러면서 손가락에 취하려 하는데 스스무는 쪼이지 않습니다. 싫은데? 시전하고 갑자기 그 깜순이 빙의해서 위대한 온몸을 훑으며 그 행님의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마침 이제 처음에 스스무가 자동차를 그 어루만지면서 수리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이 행님도 로봇의 몸이니까 자신이 고칠 수 있다 생각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냄새를 맡는데 이 행님 얼굴이 발그레해져요. 예? 탑기셨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냄새를 맡다가 이제 위대한의 그 행님의 소중이 부분까지 가게 됩니다. 마침 근데 그때 부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좀 그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당황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래 막 사과 시전하는데
위대한 행님은 참지 않습니다. 바로 사시미로 부하 손가락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 새끼 알고리즘이 그냥 화나면 손가락 자른다인 것 같아요. 미친놈이죠. 예. 근데 이때 스스무가 왼쪽 눈으로 또 보게 됩니다. 그 대한이 행님 안에 그 작은 소년이 본인의 손가락을 또 자르려는 형태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막 말려요, 스스무가. 그만해라고. 그리곤 이제 스스무의 과거 경험을 말해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친구랑 놀다가 친구를 이제 놀래킬 목적으로 민 적이 있는데 친구가 넘어져가지고 친구 다리 위를 트럭이 치고 갔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스웨인으로 만들어버렸다. 북부의 총사령관으로 만들어버렸다. 녹서스의 장군으로 만들어버렸다. 근데 지는 너무 겁이 났대요, 그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답니다. 이런 충격 고백을 하는데 완전히 개새끼죠. 친구 다리가 부러졌는데 런치는 아주 천하의 졸렬한 새끼입니다. 근데 이걸 들은 그 대한이행님은 또 질질 짜요. 그러더니 대한이행이 회상이 또 나오는데 대한이행은 이제 어릴 적에 친구랑 그 일본 쇼츠 보면 그 여자 남자 번갈아 가면서 여쇼 하이 요이 요이 막 이러면서 떡 맺히는 영상 있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친구랑 교대로 벼 있잖아요, 벼. 우리 쌀 수확할 때 그 길게 자라는 벼. 벼를 이제 낫으로 베는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낫으로 베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는데 타이밍 놓치면 좆되는 거죠. 근데 형님이 타이밍을 놓쳐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손가락을 그때 취하게 돼 버립니다. 근데 위대한 형님도 졸렬해가지고 겁이 나서 바로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한이엠이 그 뒤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남들의 손가락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병적으로 집착했던 거라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이엠은 부하들을 전부 소집한 뒤에 이제 본인 손가락을 자르며 참여하게 되는데 근데 77개 잘라놓고 하나로 퉁치는 건 좀 등가교환이 성립이 안 되죠. 아무튼 스스문에 이제 일을 해결하고 본인의 차로 돌아오게 되고요. 본인도 어릴 때 이제 친구 다리 부수고 런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미안하다면서 막 허공에 말하면서 감정을 해소하게 됩니다. 그 뒤에 스스문은 노랭군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노랭군이 말합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호문클루스다. 호문클루스란 뇌 속의 난쟁이란 뜻으로 예를 들어 우리 손으로 뾰족한 가시를 만지게 되면 아 따가 하고 내 손도 아픈 감각을 느끼게 되지만 뇌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뇌 속에도 감각을 느끼는 난쟁이가 산다라는 그런 개소리를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스스무가 이제 노랭군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노랭군이 말해요. 이게 제가 이 만화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인데 만화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인간은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 무의식에서는 어머니를 증오하고 있는 인간이 있지만 의식 속에서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증오라는 감정이 의식 속에 있는 사랑이란 감정과 상충돼서 서로를 밀어내게 되고요. 증오라는 감정은 점점 우리 밑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증오라는 감정을 말 그대로 잊어버리게 됩니다. 머릿속에서는 잊었겠지만 이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딘가에서 부유해가며 남아있다는 것이겠죠. 이제 이 감정은 우리에게 신경학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의식이라는 범주로 끌어올려서 이 감정을 성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스무의 눈에 보이던 그 괴물들이 이 무의식에 돌아다니는 부유물이 이제 밖으로 표출돼서 보이는 거죠. 그걸 이제 호문클루스라고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저의 그 20대 때 추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20대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기념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나는 몇십만 원짜리 목걸이를 이제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그냥 한 2만 원짜리 뭐 그런 지갑을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뭐 당연히 선물 받았으니까 아 고마워 이러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겠죠. 그렇지만 이 딜 교환을 개손해 봤기 때문에 내 무의식에서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서운함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사회의 그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이때 내 마음속에서는 이제 무의식의 부유물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난 상대방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지갑 개별론데? 그걸 말하던가. 어떤 식으로든 이 감정을 해소를 해야 무의식의 부유물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스스문을 이제 구멍을 뚫었으니까 내 뚫은 건 아니죠. 두개골에 구멍을 뚫었으니까 상대방의 그 무의식을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무의식에 부유물이 없는 인간이 있을까? 거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왜 스스무의 눈에는 다 괴물로 보이지 않는 걸까? 스스무 이제 본인의 투영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호문클루스, 쉽게 말해 뒤틀림, 그런 것에 연관된 사람들만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예전에 그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서도 그 주인공이 이게 민폐꾼이에요. 그 답이 없어요, 그 새끼도. 이게 이야기 초반에 아버지에게 이제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을 안 받으려고 스스로를 익살꾼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러 막 과장되고 우습게 행동을 막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자신의 호몽쿨루스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결국 말로에는 이제 본인 주변의 사람들과 이제 자기 자신마저 파멸로 이끄는 그런 내용도 아마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무는 거울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치료를 해준 대한이 햄의 로봇팔이 본인의 손에 이제 이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제트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노랭이랑 이 눈의 현상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더 탐구해 보려고 그런 호문클루스가 많을 것 같은, 아주 전신에 널려 있을 것 같은 정신병원에 가보는데 오히려 거긴 없어요. 오히려 거기 환자들은 다 스스문의 정상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정신병원 원장이 이상한 개로 보이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좀 되게 웃겼고, 그 여러 뻘짓 하다가 이제 소위 매직 미러라고 하죠. 안에서는 이제 못 보는데 밖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걸 매직 미러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안에 여고생들이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고 밖에서 손님들만 볼 수 있는 유흥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스스무가 왼쪽 눈으로
보는데 온몸이 모래로 된 소녀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소녀에 대해서 호기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스를 합니다. 니 나와봐라 이러면서. 그리고 소녀는 막 그 사진을 찍으라고, 원래 그런 곳인가 봐요. 사진 찍으라고 막 그라비아 아이돌 마냥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합니다. 하지만 스스무 눈에는 그냥 모래 덩어리일 뿐이죠. 그냥 모래들이 막 기괴하게 변형돼요. 그리고 소녀의 그 뒤틀린 무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괴한 장면이 모사가 되는데 그거는 만화로 직접 확인하시고요. 뭐 말로 설명하기엔 좀 너무 난잡합니다. 예. 무튼 이제 그 소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랭이가 이제 소녀를 꼬시기로 하고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미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소녀가 갑자기 올리브영 같은 데를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시프 마스터 빙의해가지고 재빠르게 막 화장품들을 막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점장에게 걸리고 말고요. 지켜보고 있던 스스무가 이제 본인이 훔친 것처럼 행동한 뒤에 노랭이가 소녀를 데리고 런칩니다. 저게 도벽이 있는 건지, 저도 어릴 때 막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마트에서 뭐 물건 훔치는 거를 본인이 굉장한 대담함과 용기를 가졌다고 이제 과시하는 행위로 행했던 그 병신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동네에 이제 두배로마트라는 곳이 있었는데 어떤 새끼는 거기서 네 배로 훔쳐온다고 농담을 했었던, 그런 자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새끼가. 병신이죠. 저는 도덕성이 투철했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노랭이와 소녀는 어째저째 해서 이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노랭이는 이제 뻘쭘해하면서 앉아있는 소녀에게 이제 뜬금없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마주하고 앉았을 때부터 왼손을 떨고 있고 머리로 왼쪽 얼굴을 가리고 있다. 다시 말해 넌 네 왼쪽을 방어하고 싶은 기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애들은 이제 소녀는 이제 흠칫해하며 놀랍니다 막. 그래서 왼쪽 발을 막 덜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걸렸나 봐요. 그리고 노랭이가 앞으로 대답을 할 때는 내 가운데 손가락을 보고 말해라 이러면서 빠큐를 그 소녀 눈앞으로 막 들이대요. 눈깔 굴리지 말고 대답해 이러면서 빠큐를 진짜 그 눈 바로 앞에 갖다 대거든요. 그리고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소녀는 대답합니다. 여고생? 이제 노랭이는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계속 빤히 이제 소녀를 쳐다봅니다. 소녀는 진땀을 흘리지만 한참 이제 고민을 한 뒤에 말을 하거든요. 나는 나야. 그래, 맞아. 맞다고 합니다. 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아니야. 진정한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무서운 거지. 라고 노랭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녀가 묻습니다. 그럼 어떡해? 노랭이가 해답을 줍니다. 패턴화된 네 인생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나와 짝짓기를 하자. 아예. 하지만 소녀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합니다. 그것도 패턴의 일부일 뿐이야. 그러자 노랭이가 이제 소녀가 처녀인 걸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니다. 넌 처녀니까 그걸 부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녀도 이제 그의 말에 동조한 것인지 붕붕을 하러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은밀한 장소로 이동하고 거사를 치르려는 찰나에 이제 소녀가 무언가를 감지했나 봐요. 그리고 노랭군에게 묻습니다. 너 아다지? 개새끼야. 노랭군은 붕붕을 해봤어요. 이제 노랭군은 추격자의 그 하정우 빙의에서
갑자기 급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면서 당황하더니 이제 몸에 막 빨간 반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또 런을 쳐버려요. 그리고 소녀도 이제 긴장을 했나 봐요. 튀어나온 척 했었지만 장소를 빠져나와서 쓰러지게 되고, 우리의 그 억울한 절도범이었던 스스무 씨는 그거를 마침 발견을 했어요. 차에 타고 오는데 뭐 어제 잘 풀렸나 봐요. 뭐 차에 태우고 그 소녀를 둘이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소녀는 이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둘이 한패라는 걸. 스스무와 노랭이가.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다가 스스무가 말합니다. 저 양말 좀 벗어줄래? 발 패티시가 있는 건지 취향 존중해. 하지만 소녀는 이제 아쉽게도 그런 취미가 없는 듯합니다. 꺼져 제발. 그리곤 스스무가 또 짝눈가를 뜨고 소녀를 봅니다. 근데 원래 모래 괴물이었던 소녀가 갑자기 숫자나 기호들로 이루어진 기호 괴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거는 뭐 성적이나 돈, 소녀를 이제 옥죄고 있는 그런 기호화된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녀의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녀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소녀의 엄마가 집 밖으로 마중을 나와요. 그리고 소녀를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의 스스무는 또 한쪽 눈으로 그들의 호문클루스를 보기 위해서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녀의 엄마가 소녀를 보자마자 엄청 갈고요. 막 치마 길이가 왜 이렇게 짧냐. 이제 막 엄마의 등 뒤에서 갑자기 거미 다리 같은 것들이 막 생겨 나오거든요. 그 소녀를 막 꼭꼭 찌르기 시작해요. 그 찌르는 순간 또 소녀가 모래 괴물의 형태로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조금 알 것 같은 게, 이 소녀는 굉장한 그 부모의 억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이제 욕구를 표출하지 못해서 자기 형태가 없는 그런 본인의 자아를 잃고 형태가 불완전한 모래 괴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디너 타임을 가져요. 이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데 이 소녀의 부모는 밥상머리에서조차 무수한 지적과 꾸지람을 남발합니다. 막 화장은 왜 이렇게 진하냐, 성적은 또 왜 떨어졌냐, 커서 뭐가 되려 그러냐. 이러면 솔직히 라마단 기간 그 단식하고도 밥맛이 뚝 떨어지거든요. 소녀가 나 안 먹어 시전한 뒤에 화장실로 이제 도망가듯 가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커터칼을 꺼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발목에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이제 전에도 많이 해본 그런 성극기 베테랑인지 발목에는 이미 무수한 선자국들이 있어요. 뭐 한 개, 두 개, 1, 2, 3, 4, 5, 6항이냐 이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마동석님 대사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스스무는 소녀가 차에 폰을 놔두고 갔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소녀의 폰을 보게 되는데 폰 안에 글자들이 마구막 뒤섞이면서 너와 하나가 되고 싶어 라는 문구로 글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쪽 눈으로 거울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몸을 보게 되는데 자기 그 예전에 대한이엠 치료해주고 팔에 로봇팔이 이식됐잖아요.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 스스무는 이제 로봇에서 피가 나오니까 괴리에 빠지고요. 이병헌 대사를 한번 쳐줍니다. 아, 안 돼! 치고 본인이 인간이란 걸 이제 확인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급다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와, 나와! 막 연발하면서 막 본인의 그 원기둥을 막 격렬하게 흔들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신의 손바닥에 시원하게 그 연유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친 개지랄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이제 처먹 예 처먹습니다. 예, 미친놈이죠. 그럼 만화로 직접 한번 확인하세요. 근데 또 동시간대에 이 소녀도 괴식 먹방을 하고 있어요. 그 발목 손긋기 중이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인의 그 상처에서 나온 피를 막 추르륵 찹찹 막 음미하면서 막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아주. 이걸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우리 작가님이 이 작가님이 참 본인들이 아직 인간임을 확인하는 행위로 뭐 이런 게시랄 장면들을 넣은 것 같긴 한데 거부감이 좀 심하게 듭니다. 작가님 이런 먹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전작품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둘은 우여곡절 끝에 스스무가 소녀의 집 앞으로 가서 이제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녀는 스스무의 차에 타게 되고요. 소녀는 차에 타자마자 깨림직한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소녀는 스스무에게 폰을 돌려달라 합니다. 폰을 돌려주자 이제 소녀는 스스무가 이제 자신의 폰을 봤다는 것을 귀신같이 아주 알아내버리고요. 내 폰 봤죠? 앙칼지게 쏘아붙이고는 스스무는 당연히 존나게 찔리지만 응 안 봤어 대답은 하지만 소녀는 이제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앞으로 더 이상 날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소녀가 폰을 자기라고 지칭하는 게 폰이 곧 이제 되게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뭐 자신의 비밀들이나 대화들이 있는 공간이니까 그 폰 안에 진정한 소녀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폰과 자신을 이제 동일시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 갑자기 이제 스스무가 가오가 상했나 봐요.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어 라면서 이제 급발진을 때려버립니다. 이 소녀가 말을 합니다. 어제부터 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야? 뭘 꾸미고 있는 거야? 목적이 뭐야? 이러면서 따박따박 말대꾸를 조져버립니다. 그 순간 스스무가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소녀의 얼굴이 샌드맨으로 변해요. 모래소녀. 이제 얼굴이 막 그 에일리언 부화하는 것 마냥 뭐가 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또 소녀가 가랑이를 벌린 형태가 얼굴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를 뭐 말로 설명하니까 뭔가 상상이 안 되실 건데 직접 보세요 이거는. 예,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의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소녀가 스스무와 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나타난 거 아닐까요? 아님 말고. 하지만 이제 우리의 스스무 절대 그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분이 좀 더러워졌는지 내 눈앞에서 꺼져 라면서 소녀 보고 꺼지라고 하지만 소녀는 꺼질 생각이 없죠. 차 안을 이제 둘러다 보면서 차 꼬라지가 왜 이래요? 라면서 갈리오 도발을 시전해버립니다. 그리고 한쪽 눈으로 또 보더니 이젠 역으로 소녀의 그 가랑이 사이로 소녀의 얼굴이 짠 하고 이제 나타나거든요. 이때부터는 그냥 제 내보고 휴식을 좀 취해라고 하고 그냥 뇌를 빼고 봤습니다. 뇌보고 잠깐 그 사랑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뇌 빼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스스무가 이제 이걸 보더니 말을 합니다. 꿈을 부셔주지. 그리곤 소녀의 가슴을 움켜쥡니다. 그치만 스스무의 눈에는 지금 모래인간이죠. 그냥 바스라져 버립니다. 소녀는 이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지막히 묻습니다. 아저씨,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하지만 소녀의 입은 웃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모래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제 범해달라는 듯이 그 뒤로 뭐 키스도 하고 뭐 애무도 하고 뭐 밥도 먹고 뭐 경찰서장이랑 막다 써가 아니고 이제 자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고요. 스스무는 이제 문득 이제 철컹철컹이 걱정됐나 봐요. 뭐 일본에도 아청법이 있는지 급하게 소녀를 떨쳐내고 머뭇거리다가 이제 소녀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이동하자며 차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바로 소녀의 집 앞이고요. 그리곤 윈도우 설치하듯 내가 너를 인스톨해주마. 이 지랄 하더니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소녀가 모래에서 이제 기호들로 이루어진 괴물로 변한 적이 있었거든요. 스무스는 이제 그때를 떠올리면서 여자들은 기호에 환장을 하지. 학력, 돈, 지평수. 기호를 늘어놓기만 하면 가랑이를 벌리잖아. 이러면서 막 비아냥대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전에 이제 소녀의 얼굴에 가랑이가 나타난 장면이나 기호 괴물을 보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원래 소녀의 욕망인 줄 알았는데 보면은 스스로 이제 본인의 욕망과 뒤틀림을 소녀를 이제 거울처럼 이용해서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소녀가 거울인 거죠. 스스로 이제 자신의 호문클루스를 소녀를 통해서 보는 거죠. 실제로 정신 분석적 상담에서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을 거잖아요. 상담자는 이제 스스로를 의미하는 거겠죠. 상담자는 이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문제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일개 개인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개 개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상담자가 곧 내담자의 전이 도구가 되어서 상담을 한다는 그런 정신분석학적 상담 이론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만화가 결국 내포하고 있는 게 이런 정신분석적 상담을 이렇게 스토리로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로 돌아와서 스스무는 소녀에게 말합니다. 넌 노숙자한테나 먹히는 아이일 뿐이라고 아주 능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겁탈을 시도하거든요. 근데 소녀는 이제 강경히 거부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심 기대한다는 듯한 그 볼이 발그스르해지는 묘한 광경이 연출이 됩니다. 이제 그만두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은 거부하면서도 이제 몸은 거부를 안 하죠. 마침내 스스무의 그 중앙 일두근이 소녀에게 플러그인 되자마자 막 말풍선에 인스톨 완료 막 이딴 게 떠요. 그리고 기호와 모래들이 막 솟구칩니다 위로. 그리고 막 둘 위로 떨어져요. 막 별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랄라 지랄하면서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둘은 맹렬히 이제 교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녀는 말합니다. 기호의 바다로 숨참고 럽다이브 우 이지랄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스스모가 어디서 비릿한 냄새를 맡게 돼요. 킁킁 막 냄새를 맡더니 소녀의 발목을 덥석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뭐 신봤다라는 표정으로 여기구나 이러면서 희번득해진 눈으로 막 양말을 벗깁니다. 아까 그 소녀가 성극기 놀이 중이었잖아요. 지 발목에 막 상처를 내고 있었잖아요. 그 상처가 갑자기 그 여성의 그런 소중이 형태로 벌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 또 뇌가 쉴 타이밍이죠. 내보고 잠깐 쉬고 오라고 할게요. 예, 여러분도 뇌를 빼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럼 뭐 스스무는 넋이 빠진 표정으로 갑자기 그곳을 개걸스럽게 아주 맛있게 빨기 시작합니다. 씨발 근데 갑자기 소녀의 허리가 활처럼 휩니다. 예? 그곳이었나 봐요.
아무튼 스스무는 그곳에 피를 빨아서 소녀에게 이제 어미새가 아기새 먹이 주듯이 먹여줍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소녀의 모래 얼굴에 인간의 새살이 돋기 시작해요. 뭔가 치료가 되고 있는 그런 걸 묘사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소녀가 막 울고불고 막, 아, 빼줘!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집에서 곤히 잠을 자던 그 소녀의 어머니가 소음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 스스무의 차 앞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그 소녀의 엄마가 차 안을 굉장히 그 섬뜩하게 쳐다보거든요. 그 흔히 공포 만화에서 묘사되는 막 흰자위 있고 막 검은 동공 존나 커진 그 특유의 표정 아시죠? 그 표정으로 막 차 안을 희번득거리면서 막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녀의 엄마와 이제 소녀가 눈을 마주치려는 찰나에 소녀가 창문을 발로 푹 차면서 피범벅인 발로 이제 가리게 됩니다. 엄마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머 별꼴이야 네 집 자식이고 이러면서 가정교육 꼬라지 하고는 이러면서 자기 셀프 디스를 하면서 자기 딸인 줄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거사를 다 치르고 이제 소녀는 뭔가 개운한 표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스스무는 이제 혼자 남아서 이제 본인의 꼬라지 상태를 또 거울을 통해서 한쪽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전에는 이제 야쿠자 치료하고 로봇팔로 변했잖아요. 이번에는 소녀를 치료해 줌으로써 스스무의 다리가 모래로 변해 있습니다. 스스무는 이제 예전에는 당황했지만 지금은 얼탱이 없다는 듯이 껄껄 웃으면서 연gat이 갑자기 빙의해가지고 바다에 몸을 풍덩 담급니다. 그리고 뭐 하늘을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되거든요. 그렇게 뭐 에피소드가 끝이 나요. 이렇게 뭐 소녀를 치료하는 걸로 해서 또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인물 하나하나를 뭐 치료하는 식으로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전편에 이어서 스스무가 예전에 이제 자기가 일했던 회사로 찾아가게 됩니다. 뭐 회사 입구에는 뱅크 오브 머시기라고 뭐 적혀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가 아닐까 싶고요. 거기 그 근무하시는 경비원분이 아는 체를 하면서 스스무 히사시부리 이러면서 어떻게 왔어 이러면서 막 반가운 척을 합니다. 스스무가 뭐 놓고 온 게 있었어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건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무실로 갔는데 아직 스스무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뭐 퇴사를 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무튼 여기서 스스무가 이제 과거 회상에 잠기는데 이 새끼는 그냥 만화 보면 볼수록 병신 새끼인 게 그 지 연유 처먹는 게 예전부터 취미였나 봐요. 그래서 일하면서 수시로 그 자기 위로를 합니다. 자기 위로를 하면서 막 영양 섭취를 해요. 뭐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더러운 회상을 마치고 지 주머니 안쪽에서 사직서를 꺼내거든요. 그리고 그 사직서를 지자리에 이제 던져놓고 갑자기 또 지 코끼리를 흔들어서 사직서 봉투에 그 봉쌀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개운한 표정을 짓는 게 굉장히 열받거든요. 직접 보세요 한번. 이 더러운 기분을 저만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탈이 끝난 스무스가 이제 길거리로 돌아갑니다. 그 무협지 보면 그 거지 개방 행님들 아시죠? 개방 그 노숙자 행님들이 반기면서 맞이합니다. 이 아저씨들은 이제 그 흔히 길거리 진짜 형님들이 하는 그런 대화를 연신 주고받습니다. 시바마 옷 벗으면 다 같은 인간 아이가 밥 먹고 똥 싸고 막 빠구리 하는 거밖에 못하는 다 똑같은 인간 아니냔 말이다. 이러면서 막 여튼 그 흔히 하는 엠생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막 김씨가 참아 막 그러더니 김씨 아씨가 갑자기 신나가지고 빠구리
빠구리 이러면서 막 노래를 흥겹게 쳐 부르거든요. 답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거지 새끼들이 된 이유가 있죠. 그러더니 막 자기들끼리 육병 지랄병을 해대요. 근데 스무스가 바로 맥을 끊어버립니다. 님들 허세 부리지 마셈 이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개싸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개방행님들이 발끈해요. 그래서 니는 뭘 했었길래 그렇게 그따구로 싸가지 없게 말하냐 이러니까 스무스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는 뭐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었다. 거기서 인간의 수명을 계산해서 인간에게 가격표를 다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개방행님들은 발끈하거든요. 인간에게 가격을 매길 수는 없다. 웃기지 마라. 네가 신이냐 이러면서 막 비아냥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 스스무는 꿋꿋하게 땅에다가 막 숫자를 써가면서 그 개방행님들의 질병 유무나 흡연 여부 등을 계속 물어봅니다. 뭐 개방행님들이 옆에서 시부리는 거 무시하면서 그냥 지 할 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몸값을 계산하고 있는 거니까 개방행님이 빡이 쳤겠죠. 그러면서 그냥 자리를 떠버립니다. 에이? 에이씨 이러면서. 그리고는 뭐 그 와중에 뭐 또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은데 좀 스킵하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무가 이제 차에 돌아와서 다시 막 과거 회상에 빠져요. 그리고 수많은 여자들에게 이제 그 전총조 빙의해가지고 사기도 치고 막 허세 부리고 막 교미도 하면서 그런 얼굴에 연유 뿌리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얘는. 그냥 정신이 이상자잖아요. 얘가 가만 보면은 좀 답이 없습니다. 주인공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스스무가 뭐 보험회사에도 일을 했었지만 이 뱅크 오브 머식이라는 회사에서 일했잖아요. 금융회사에서. 거기서도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이제 저당을 잡고 돈을 못 갚을 시 이제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인간으로 치면 장기를 다 빼서 파는 것과 같이 회사의 땅, 물건, 주식, 회사의 장기들을 이제 빌린 돈보다 더 큰 액수로 파는 일을 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회사는 망합니다. 망하고 일하던 그러니까 스스무의 회사가 아니고 스스무가 이제 그렇게 망하게 한 회사를 말하는 거죠. 저당 잡아서. 그 회사들은 뭐 망해서 일하던 직원들도 다 잘리겠죠. 그러니까 스스무에게 그것에 관한 죄책감이 없었진 않았겠죠. 하지만 과거의 스스무는 그딴 것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그런 노양심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무가 했던 과거의 일들이 나오고요. 현재로 돌아와서 스스무는 이제 항상 그 벤치에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 땅 꺼져라 한숨 쉬던 그런 아저씨가 있었어요. 다 깨진 안경 쓰고. 그 사람도 약간 노숙자인데 혹시 그 사람이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그 개방 총대장 형님한테 물어봅니다. 혹시 그런 남자 본 적 없냐고. 근데 뭐 총대장 형님은 그 인간 며칠 보이더만 요새는 통 안 보이더라 이러면서 그 인간 며칠 보이던데 요새는 통 안 보이던데 이러면서 북쪽 텐트로 가봐. 거기 있을 수도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스스무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텐트 쪽으로 가서 근처에 있던 또 노숙자 형님한테 혹시 이 텐트에 사는 사람 봤냐고 묻자 그 형님이 말하는 게 그 새끼 뒤졌는데? 라며 반문 대답합니다. 스스무는 왠지 모를 위화감에 텐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안에서 깨진 안경과 사진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스스무는 그 아저씨와 자기가 엮여 있던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아저씨는 과거에 택시 기사였고요. 그 스스무가 택시에 탄 승객이었어요. 그래서 목적지를 말하고 기사 아저씨는 택시 아저씨들의 이제 스몰 토크 아시죠? 그 스몰 토크 중에 이제 단골 소재인 내가 왕년에 대기업 다녔어. 물론 정리해고 당했지만 라는 말을 꺼내자 어디 다니셨는데요? 이래 대묻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대답합니다. 야마산 증권회사. 이러니까 스스무가 대답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스스무가 파산시킨 그런 기업 중에 한 곳이 야마산 증권회사였던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아재는 그 뒤로 자기가 회사에서 잘리고 아들이 자기한테 말도 안 걸고 가족들이 무시한다 이러면서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스스무는 이제 본인이 죄책감이 좀 미안한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택시비가 77,000원 나왔는데 지도 양심에 찔리니까 8만원 주면서 거스름돈 필요 없다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세상 인자한 표정으로 고마우이 젊은이 이러면서 인사를 건넵니다. 스스무는 죄책감에 과거 회상을 마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요. 텐트에서 혼자 지냈을 그 아저씨의 고독을 느끼면서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새끼는 또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리고 이제 어느덧 상남 2인조 중에 한 명 노랭이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수술 후 받기로 했던 40만 원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거를 노랭이가 건네주고요. 이제 호문클루스 실험은 끝났다고 실험을 끝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뜸 그 트리포네이션이란 수술이 구라였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스스무가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니까 사실 당신 스스무가 보고 있는 것들은 호문클루스가 아니라 단지 환상일 뿐이다 라고 지가 시작해놓고 갑자기 찬물을 뿌리는 개소리를 하니까 스스무가 빡치겠죠? 야 이 강아지야, 야 이 멍멍아, 남의 두개골에 구멍 내고 사람 눈깔 병신 만들어 놓고 그게 할 소리냐? 이러면서 면전에 쏘아 붙입니다. 그러자 노랭이는 이 실험의 원래 주제가 플라시보였다고 말합니다. 플라시보 다들 아시죠?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한테 감기약을 살이 빠지는 약이라고 거짓말치고 먹이면 뭐 그 사람이 살이 빠진다는 심리적 믿음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노랭이가 내가 두개골에 구멍을 뚫으면 당신이 초동력을 발현할 수 있다고 말해줬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가소로운 듯이 비웃습니다. 그러곤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당신 이마에 구멍을 뚫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라면서 비웃습니다. 노랭이는 이제 자기가 수술을 한 척만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스스무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이마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걸. 그때 자기가 이마를 만지면서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상처가 한번 벌어져가지고. 근데 노랭이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블러핑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무가 자기 이마에 벌어진 상처를 스스무가 자기 이마에 이제 벌어진 상처를 보여주면서 구멍을 보여줍니다. 노랭이는 호들짝 놀라가지고 체념한 듯이 말이 없어지고요. 자신의 호문클루스를 제대로 봐달라고 갑자기 요청합니다.